가족. 단 두 글자이지만 피어나는 생각, 깊이 감정들은 모두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가족만큼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우리들의 관계를 해독하는 시간, 가족 디코딩. 저는 긍정 에너지로 세대를 잇는 아나운서 조은설입니다. 네, 오늘 함께 가족 코드를 읽어주실 4인 4색 네 분의 해독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스님부터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적 관점으로 우리 마음의 알고리즘을 풀어드릴 길잡이 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민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심리로 여러분의 마음 읽어드릴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소개를 제가 직접 드리니까 옆에 계시는데도 마치 TV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 토종 한국 문화와 한국인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희소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 자체가 멸종위기라는 뜻으로 멸종위기고, 이제 1급은 자생지절멸 수준입니다. 자생하고 있는 그 전공이 일단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사라지시면 이 분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다음으로 우리 김영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소리를 정말 50년 넘게 이렇게 지켜오면서 또 우리 불교 방송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저는 대가족에서 지금까지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 뭐 나이가 정말 좀 먹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대가족에서 살아남은 그런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말 전통의 멋과 효의 마음을 노래하시면서 네.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셨잖아요. 네. 어제도 지방에서 공연을 하셨고 네, 어제도 내일도 또 공연했어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는 좀 바쁘고요. 하여튼 11월 달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다 바쁜 그런 11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다음으로 우리 또 오늘 MG를 대표하기 위해 허성범 크리에이터님 나와주셨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연구원이라고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연구를 좀 하고 계신지 또 오늘 함께 하게 된 이 계기나 소감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뭐 방송을 많이 찍고 있기도 하고 뭐 광고 모델 일도 하지만 당연히 본업은 언제나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원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은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다크서클이 짙어 보이지 않나요? 어젯밤에도 이제 논문을 읽다 와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MG가 바라본 가족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만 스님과 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교 방송에서 또 마음 디코딩 이 프로그램 굉장히 요즘 핫하고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좀 어떠신지 호흡을 맞추고 계신 소감이. 일단 매우 불편하고요. 농담이고 이제 한민 교수님께서 사실 어제 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문자에 스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뒤에 이게 하트를 보내서 소름이 약간 돋았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라고 보냈더니 다시 또 하트가 왔어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각별한 사이시네요. 네. 저는 우리 한민 교수님 뵙고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리학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참 많이 전 느껴서 아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뭐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 방송국에서 뵙는 순간 이분하고는 무조건 잘 통한다 라는 어떤 그 인연의 필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뭐 방송 몇 차례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불교의 그 2600년 역사 동안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왔던 그 깊이와 그것들을 좀 현대 심리학도 배워야 되겠다. 저 개인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일방적으로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스님만 봐도 왠지 가슴이 막 설레고 저는 아기 때부터 엄마 손잡고
그 법당에서 불을 켜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막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님을 뵙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정되고 뭔가를 이렇게 막 여쭤보고 싶고 굉장히 아주 푸근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또 스님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겠습니다만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어쨌든 이 가족 디코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족 관계도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도 풀어보고자 하는데 너무 대뜸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앞쪽 문항을 1, 두 번째 문항을 2라고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집에 발 디딜 틈 없는 사람과 살기. 좀 뭐 청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짐들을 좀 널브러 트릴 수도 있겠죠. 그거 대 청소 강박이 있는 사람과 살기. 벌써부터 화가 좀 나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자, 이제 생각하시고 두 가지 다 헷갈리는데요. 밸런스 게임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꼭 두 가지 중 선택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나마 나은 거. 그나마 나은 그나마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있겠다 혹은 같이 살겠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디딜 틈 없는 사람이 1번, 강박 있는 사람이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둘 그렇네요. 모여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남편을 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웃으세요? 기대돼서요. 집에서는 전혀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사실은 그 조금 약간의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약간의 본인이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꼭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편안하다. 사람은 그래도 좀 털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래야지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거는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뭐 모든 게 들어오는 그 신발 벗는 데부터 그렇게 되면 사람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 내 쪽이 더 저는 그 깔끔한 사람이랑 살면 그 사람이 청소를 다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어질러도 치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집에 손님을 매일 부르는 식구들. 2번이 집에 손님을 절대 들이지 않는 식구들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2대 3으로 갈렸어요. 집은 가족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나가서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그 같이 사는 사람의 동의 없이 매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출가자니까 네. 이제 불교에서는 대중생활, 함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뭐 불편한 일도 있겠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함께 웃을 때 저는 생겼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오해가 풀려서 아주 가까워진 도반이 된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누가 내 옆에 있냐 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좀 받고 싶고 그 속에서 제 모나거나 불편한 부분도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공부의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은 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야 뭔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왔으면 네. 좋겠다.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답변이라고 손가락은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이 함께라는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 질문은 오늘 함께 하시는 세 분과 스님 버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님께 먼저 드려볼까요? 네, 그러세요. 크고 화려한 큰 사찰에서 혼자 살기. B.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면서도 두 번째. 네. 작은 시골의 암자에서 스승님과 둘이 살기입니다. 그래도 2번이에요. 그래도 함께하는 예, 것이. 저는 뭐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 나누는 것도
저는 그거를 그냥 저분은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저희 그 조부님 만나 뵈면서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은 과연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무조건 스승님이 되셨던 도반들이 됐던 함께 사는 곳이 전 중요하지 그게 크냐 작냐의 의미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 먼저 여쭙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결이 비슷한데 이 세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그쵸, 바로 그쵸. 드려보겠습니다. 호화로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평생 혼자 살기. 뒤에 것도 들어보세요. 10평 투룸에서 자녀 셋 낳고 살기. 정말 복잡하다. 하나, 둘, 셋. 아니 뭐 100평짜리 호화스러운 그런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은 저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혼자는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내가 궁궐에 살면 뭐예요.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 뭘 느끼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밤에 어떻게 혼자 자요 그 집에서. 저는 1번을 골랐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걔네도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고 성장기에 좀 확보하고 싶은 그 공간이 있을 텐데 너무 나 혼자 외로워하고 걔네를 데리고 살려고 했다가 걔네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100평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네, 피해주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네. 인간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진화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존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아무 그 매체나 책이나 아무것도 없이 혼자 고립된 공간에다가 내버려 두면은 72시간 만에 혼잣말을 시작해요. 가상의 어떤 존재라도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뭐 그냥 뭐 외롭다 정도가 아니라 그 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윌슨이라고 배구공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거는 좀 개인의 건강이나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10평짜리 방에서 아이 3명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자. 네, 여기부터 또 이제 새로운 네. 예,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살아가면서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 이렇게 좀 가볍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서로의 생각을 좀 알아봤고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내적 친밀감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대화만으로도 차근차근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결을 알아갑니다. 왠지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이 맞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참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사람 사이의 결이라는 거는 저는 이 사람과 내가 맞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뭐 아주 사소한 주제에서도 다 생각이 다르고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나랑 딱 맞는 사람은 있기도 힘들고 있다고 해도 또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았던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맞출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뭐 굉장히 장기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맞추려는 의지다. 들으시면서 우리 스님께서 내가 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가르침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떠신지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게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그 부분이 깨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를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규정하는 것이 세상 사는데 유리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견해잖아요.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변화한다라는 거를 교수님 말씀처럼 전제에 두고 있을 때 결이 맞다 나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맞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각,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맞다라고 해야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그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 교수님처럼 저하고 옷이 다르고 그리고 행색이 다르더라도 또 성별이 다르더라도 또 세대가 다르더라도 저는 같은 방향을 보고 화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변할 거고 저도 변할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큰 세상을,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견해가 비슷한 사람은 헤어지려고 해도 저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인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결이라는 게 결국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좀 호불호가 비슷한 거를 저는 결이 맞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걸 이 사람이 좋다고 못 느끼면 그걸 납득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이랑 결이 맞네? 이런 것들은 나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맞아 나도 그거 좋아해. 난 이런 건 별로야. 나도 그건 싫어해 했을 때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구나 이렇게 딱 통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경험에만 대입해 보더라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과 결이 잘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답변을 우리 선생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제가 조금 변화를 해서 네. 어떤 사람과 좀 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나요? 지금 오늘 이제 초대 손님 중에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 많은 세상을 살아왔지만 정말 결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순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람이 한길 그 사람 우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을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실감을 하는데 저도 뭐 20대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왔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 사람을 찰떡같이 믿고 살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변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진정성 있는 것이 내가 미처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정말 내 마음을 다 주면서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살면서 혼자 나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정말 이 사람 마음속을 정말 몰라요. 제가 제 남편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초대 손님 한 분도 오시나? 보이시는 거죠?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저희 남편이잖아요. 48년 살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어려운 거는 내 남편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사회 나가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 믿고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도 헷갈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성범님께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도 성범님은 좀 어떤 사람과 결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뭐 저는 대화할 때 같이 있을 때 텐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막 너무 활달하거나 막 이렇게 산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좀 calm하고 약간 진정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약간 불교 바이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에너지가 맞으면 또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진짜 잘 맞는 분들 만나면 그거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같이 있을 때 뭘 안 해도 그냥 시간이 금방 가고 재밌어요. 그래서 뭘 굳이 안 해도 이 시간을 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좀 결이 맞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은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네,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나는 절로 라는 프로그램 정말 핫하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첫 부부도 탄생했다는 정말요? 소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고 박수 쳤습니다.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다. 나는 절로.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함께하면서 또 꼭 한번 나가보고 싶은 분인데 결혼을 해서 그만. 여긴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MG의 시선으로 성범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을 어쨌든 100년 해로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인생관의 목표가 좀 일치하는지를 좀 따져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커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명예 아니면 뭐 가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서로 좀 우선순위가 맞아야 그 인생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있어서 좀 다투지 않고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우선순위 저는 사실 첫 번째 순위는 무조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연인이 됐던 그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커리어가 있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기혼이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계기로 우리 선생님 결혼을 결심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이 노래가 저의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결혼도 안 하고 노래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하고 결혼은 하실래요?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그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도 이상하더니 이름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행동도 이상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 초대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 이상해 씨 집에. 그래서 갔는데 어르신들이 저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종교가 틀려요. 그쪽은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제가 세상 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받았던 것, 종교는 물론 틀리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네. 결혼을 결심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이 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나는 절로에 꼭 나가고 싶다고 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청아하셨거든요. 네, 그냥 네. 결혼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이구, 그럼, 전혀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일단 이 친구가 밥을 굉장히 예쁘게 먹습니다.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같이 뭐 먹으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술을 굉장히 못 먹는데 이 사람은 술을 되게 잘 먹습니다. 그래요? 풍물패를 좀 했었는데 대학 때 사발식이라고 꽹과리에다가 술을 와뜩 넣어가지고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뭐 한 몇 분에 걸쳐서 이거를 고생 먹는데 이 친구는 전주가 끝나기 전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반했죠. 테토녀. 요즘 말로.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견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제 말을 들어주고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으면은 대화가 끊일 일은 없겠다. 어떤 뭐 문제나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특정한 또 계기들이 있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왜 이렇게 비혼주의가 생기고 결혼을 주저할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한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실제로 꽤 어린 나이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 별로 생각 없다. 뭐 자녀 계획도 딱히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 게 어쨌든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긴다는 건 제가 책임감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삶 챙기기가 너무너무 바쁜 거죠. 이미 나 하나만으로 벅차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책임감의 범위를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심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가 되면 다들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성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자기 삶을 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경쟁도 심하고 사실 사회 자원 자체가 편중돼 있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야 될 연령대에 충분히 그런 경제적 여유를 갖기가 힘들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결혼과 출산, 육아 뭐 이런 전반적으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결혼이 쉬운 건 아니죠. 아이 낳는 거 너무 힘들고 키우는 거 정말 힘들고 들어가는 돈에다가 고생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언론이라든지 매체에 노출되지 않고 이혼 관련한 예능만 뭐 대여섯 개가 넘고 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20대, 30대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혼 생활도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도 이게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명백한 불행의 길로는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인가? 혹은 이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나와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를 저희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막에 떨어지면 두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는 대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저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내 견해대로 나의 인생길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잘못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부담,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허성범 씨 말씀하신 그런 부담 같아요. 저는 반드시 저보다 높은 견해를 가지신 분을 찾아가서 여쭙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걸 만약에 제가 생각할 일은 없지만 한다면 저는 김영임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편파적인 정보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스승을 찾는 것, 선지식을 찾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선지식이라는 분이 꼭 스님이실 필요는 없죠. 나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지혜를 갖추신 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여쭤봐야 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계신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결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힘듭니까? 라는 이 양쪽 이걸 모두 다 알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상을 갖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편협된 정보를 가지고 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후회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네. 덧붙이자면은 결혼을 선택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결혼 생활을 잘 해 오셨고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스님께도 예. 조언을 그렇잖아요. 구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말씀 방금의 이 감사합니다. 단면만으로도 왜 마음 디코딩이 인기가 많은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 결혼이라는 것과 또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출산, 아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이상 낳고 싶긴 하죠. 저는 제가 외동이 아닌 제가 이제 누나 둘이 이렇게 삼남매로 자랐는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자녀 계획 있고 낳더라도 이제 둘 이상은 낳자 외롭지 않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저나 우리 성범님처럼 결혼에 이어 출산까지도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작년 출산이 23만 명 정도 되고요. 2018년 이후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가지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출산율 저하는 뭐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기는 한데 이게 일단 그 산업 구조의 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경 시대 때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일꾼이 늘어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으면은 밭 더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면 되고 그래서 뭐 계속 낳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아이가 낳으면 이제 기술을 배우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유행하던 말이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내가 기술만 열심히 배우면 성실하면 살 수 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이런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교육비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또 주거비도 상당히 올랐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뭐 산업 구조는 변화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안 서는 거죠.
합리적으로도 계산이 안 서고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전처럼 낳아도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빠르지 않습니까? 유행이. 그래서 이런 변화의 추세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 설명이 이해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회가 이어지고 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던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혼 당연히 경험하시고 출산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지금 또한 대가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자녀의 출산도 경험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먼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을 해야지만 그게 인생의 참 맛이다, 멋이다. 이런 걸 저는 느껴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 아픔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아픈 그 고통의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이야말로 여자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잉태한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는 순간, 내가 아기를 받는 순간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경험을 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 딸이 벌써 지금 43살입니다. 43살이고 이 아이가 첫 출산했을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엄마하고도 똑같은 그런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는 꼭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야지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뭐 정말 2명 아니면 1명이잖아요. 뭐 금쪽같이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딸도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자기의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엄마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분들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세상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너무 돈 벌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아기를 낳아야지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형성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이제 이런 그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신통하게도 그렇게 자기도 바쁜 와중에 아기를 가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이제 낳았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바쁘더라도 아기 먹일 것을 다 준비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 나가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꼭 결혼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도 되고 아기들도 좀 많이 나셔가지고 이런 정말 좋은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원래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 눈에 그려지지 않는 어떤 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다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궁금하다. 근데 한번 경험을 한번 일단 해보시면 정말. 그때 가서 일단 한번 해보시면 김영님 네.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사람이 됐다. 그 엄마라는 그 존재가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뭐 오랜 세월 엄마, 그다음에 아내, 며느리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사람을 진중하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회신곡에서도 물론 많은 걸 배웠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때 가서 아마 네. 절실히 내가 엄마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마라는 그 단 2글자는 어마어마한 정말 책임감 있는 얘기예요. 지금 김영임 선생님 말씀을 조금 학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풀어보면 네.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개념인데요. 사람은 결국에는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나답게 사는 삶이 자기 실현인 거예요. 근데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나의 모습을 만나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출산이고 육아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나는 평생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나는 평생 만날 일이 없어요. 당연히 뭐 좋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싸우고 갈등도 있고 내 아이지만 좀 갖다 버리고 싶고 이런 시기도 있는데 그거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를 낳았고 사랑하는데 왜 얘가 버리고 싶지? 이런 고민 끝에서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피상적으로 제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책임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또 그 진상 안 부를 때 얼마나 예쁩니까? 잘 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갖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이 삶에서 저의 많은 모습을 만나고 그 모습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혼과 출산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다른 나를 만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다 더 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을 가질 내용이, 저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 전보다 개인이 누리는 자유가 또 함께하는 이 가치와 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함께하는 가치와의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도반 스님하고 20년을 넘게 같은 방을 썼어요. 그리고 4명이 한 방을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고 일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님들은 개인의 공간, 나만의 시간, 막말로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한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것이 없는 것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수행의 문제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다 함께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거기에서 항상 딜레마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있어도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저희 여기 5명 있잖아요. 5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라고 우리 상상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저의 세계를 우리 김영임 선생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역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불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모든 불보살이 다 도와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의 권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근데 그게 함께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느냐, 그렇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결혼은 안 해보고 나는 부모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들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제가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부분, 저에게 있어서 어두운 부분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함께 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난 함께 하는 게 싫어, 그러면 고만 스님, 그럼 오늘부터 방에 혼자 있어봐.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거기서 또 이제 교수님한테 문자 하트 보내고 하겠죠. 제가 보고 싶어요 이러고 차단. 그때는 하트를 보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행복은 그런 거죠. 혼자 있냐 같이 있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견해를 갖는 데 있어서 삶의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만약에 상식적으로 세상에 퍼져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같이 있다고 해서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어떤 매스컴이나
다양한 곳에서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해서 많은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히는 대표적인 그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힘든 시집살이에 대해서 정말 매체에 노출도 많이 하고 뭐 커뮤니티에 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 시집살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많은 경험을 했죠. 저는 이제 28살에 결혼했고요. 29살부터 이제 시어른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항상 아직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집 갈 때부터 나는 시어른하고 같이 살면 시집 안 갈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무조건 어머니를 모시는 전제하에 결혼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거,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제가 뭐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당연하다 그랬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토요일 되면은 한 손님이 20명 정도가 와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친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일주일씩 안 가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 다 모여라 이러세요. 때로는 우리끼리 좀 외식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나가다가 저기서 가족들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한 20명 되는데 우리가 그 한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제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옷을 고쟁이로 갈아입고 이제 정육점에다가 한 20근씩 고기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장갑을 이만한 거 끼고 제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다라가 이만해요. 큰 다라에다가 20근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버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베큐에서 그 식구들을 다 먹이고 뭐 이랬던 경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며느리를 제가 맞이하면서 저는 정말 내 며느리는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친구같이 아직까지는 너 이거 나 좀 해줘라는 걸 한 번도 부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친구같이 이 아이도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를 정말 그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와서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얘한테 요만큼도 불편한 거를 아직은 제가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버릇 가리키면은 절대 다음에 와서 설거지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성할 때까지는 그냥 예쁘게 그냥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런 며느리를 제가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어머님이 저한테 뭐 나쁘게 하고 뭐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전에는 어머니나 이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가서 또 사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장성할 때까지 키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거는 준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저희가 버립니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살아오면서 벌써 저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고 이제 와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아 그래 잘했다 잘 살아왔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자화자찬으로 칭찬을 하죠. 아유, 제가 듣기로 우리 교수님도 장인어른과 굉장히 긴밀하셨다고. 네. 장인어른께서 이 막내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난기도 많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고 막 노인 느낌이 아니셔가지고 막 그 저를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 데리고 가셨어요. 결혼 전부터 뭐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저희 아이 낳았을 때도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시고 몸으로 놀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체력이 힘들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막 이걸 못 하는데 장인어른이 다 그걸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고로 좀 먼저 가셔가지고 아이고.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죠. 참 이 실제 경험담을 듣고 나니까 그냥
모두들 겪어보지 않고 막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어우러져 살다 보면 또 함께하는 가치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성범님이 MZ 대표로 그렇다면 네. 뭐 시어머니라든지 또 혹은 장인어른 이렇게 우리 식구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젊은 세대를 감히 대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좀 해본다면 장인어른과 저와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타인과 타인이 만날 때는 서로 둘 다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씩 불편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을 맞춰가고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도 있을 거고 우리가 피곤한데 뭐 추석에 내려가야 돼 이번 주에 뭐 손녀 보여드리러 가야 돼 할 수 있지만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눕기보다는 나도 약간 불편하게 앉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약간 어느 정도 불편하게 앉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맞추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군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냐, 너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선택한 사람이 사랑하는 또 가족을 저도 존중해주고 서로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야 우리가 또 결국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나 또 스님께서는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사는데 필요한 서로를 위한 경계선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공존의 가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존재고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존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이 공존을 쉽게 하는 방법이 저는 이익이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저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에겐 이득이다.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시면 결혼이 됐든 뭐 출산 육아가 됐든 확대 가족 문제가 됐든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떤 작가분 사진전을 갔는데 그 사진전 옆에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하나의 노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96세 되신 저희 조부님을 가끔 뵙습니다. 가서 인사드리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태어날 때는 나서는 게다를 신고 다니셨대요. 일제시대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6.25 동란을 겪으시고 군사 정권을 겪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손에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는 초가집부터 초고층 빌딩까지를 다 보신 분의 견해는 어떨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끔 뵈면 저희 이 절집안의 어른 스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기성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해요. 전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살부터가 기성세대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분들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눈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말 그대로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옛날에 그랬다더라라는 책의 이야기로밖에 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경계선을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눠놓고 다시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같아요. 안 나누면 되거든요. 애초부터. 근데 그걸 나눠놓고 어떻게 합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질문. 저는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모두가 배울 것이 있고 또 불편한 부분 아니면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저거는 배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는 어른에게도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제 어떤 스님께서 당신이 이제 절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행사가 이 절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는지 되게 곤란하고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럿이 같이 자서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범납은 출가하신 나이를 얘기합니다. 범납이 60년이 넘으신 어른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 노장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물도 기러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기도 없었고. 근데 이 젊은 스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하면 부조리와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꼭 저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 안 나오고 불 안 켜지는 거 저희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과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문제점이 100이라면 80이 해결되고 20이 남았다면 그 80을 제가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보만이가 아니라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공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 아버님, 할아버님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엔 20만큼의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후대를 위해서 저희 세대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고 필요 없고 또 그분들과 나의 교집합 이런 거는 찾기가 힘든 별개의 남이다 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네요. 애초에 분리를 안 시키면 네. 이 질문은 나오지 않는 것인데 더 잘 사는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떨어뜨려 놓고 다시 영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네요. 앞으로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더 집중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의 표정에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혹시 우리 오늘 MZ세대를 대표해 나와서 많은 또 네. 경험담과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젊은 세대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정이라던가 뭐 가족 개념들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확실히 서울은 그리고 젊은 세대는 그게 더 옅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가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이 정이라는 게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이사 오고 아래 윗집 이삿떡 돌렸는데 답장이 온 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이런 집이 됐나? 옛날에는 제가 부모님 바쁘면 제가 막 맛집 가서 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다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네네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 힘든데,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 심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정의라는 게 쉽게 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정의 증거였던 현상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정의 그 본질은 남아 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참견은 많이 하잖아요. 오지랖 부리고 남의 일에. 이게 정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그런 미래의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은 지나가던 차에서 뭐 유리병 같은 게 떨어져서 막 깨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치워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는 MZ고 뭐 X세대고 노인이고 없습니다. 다 와서 치워주는데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가족에서 아무래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1인 가구 비율이 뭐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뭐 주말에는 본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는 뭐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현대적인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은 아니지만 저도 제 아이들을 제 친구 아이들하고 같이 키웠거든요.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고 그러면은 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좋고 이런 정의 문화도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수님 경우에는 사실요 정말 그 멸종위기 1급 그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 분석에 대한 뭐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 예. 가족은 저는 이제 삶의 의미가 되었는데요. 꼭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쉽고 불안해지기 쉬운 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과는 달리 사는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선택지는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족은 하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나 혼자 찾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에 지치고 내 일에 지쳤는데 보니까 애가 집에서 뭘 막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쁘게 보이면서 아, 난 쟤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는데도 가족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은 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가족은 약간 토양 같은 건데요. 저는 제가 지금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좀 울창하게 가지를 뻗고 멀리 높이 자라난다고 해도 이 건강한 토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제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 근본, 뿌리 언제나 소중한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거 혹시 다른 데 가서 제가 써도 괜찮을까요? 그 출처만 밝혀주시면 너무 멋진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쭙고 싶어요. 네. 길에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탁 지나갑니까? 아니면 고개라도 살짝 이렇게 숙이고 지나갑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솔직히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의범절, 그러니까 어른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아까 스님께서 굉장히 그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내가 삶을 오랫동안 경험한 자에게는 정말 뭐 자다가 일어나도 떡이 하나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어른의 말씀은 정말 단 한마디라도 버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역시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거와 어른들하고의 함께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과연 가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우게 한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굴레가 결코 정말 누구든지 함께 경험하면서 꼭 있어야 될 단어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짧게나마 제 생각을 좀 얘기해보자면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가족에게 저로 인해서 상처 입히는 거, 저로 인해서 실망하고 이게 가장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게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을 떠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함께 나눠봤는데 그 우리 스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반려동물의 장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볼 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가족을 누구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방증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동물들을 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일화로 저는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부처님의 나라인 석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웃의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군대가 코끼리를 끌고 침공을 해오는 길목에 나가서 앉아 계셨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대의는 저희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말라 죽어버린 고목 밑에 앉아 계셨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군대를 끌고 온 강대국의 왕이 묻습니다. 부처님 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저기 시원한 그늘도 많은데.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친족의 그늘은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고 포로를 만들고 남자들은 처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뜨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가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은 그늘이다.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저희 가족분들이 출가 잘했어요. 큰 스님 되세요. 이렇게 축하해 주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스님들 그러세요. 등짝 스매싱을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너가 최고의 효자다. 스님 진짜 출가 잘하셨어요. 저는 누군가가 출가해서 이 길을 때로는 외롭게 걷겠다라는 선언을 할 때 과연 그거를 누가 어느 가족이 인정하고 환호해 줄 수 있을까 참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길에 대해서 응원하고 호응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전 가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함께 공부하시는 스님네들 저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이것이 역시 우리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듯이 또 좋은 친구가 가족이 되듯이 저희 스님들은 승가라는 소중한 수행자의 가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속가의 가족들은 역시 저에게 시원한 그늘이 돼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고 참 많은 깨달음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공기가. 오늘 좀 함께 하신 소감을 우리 성범님부터 좀 어떠셨는지요? 확실히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네 분의 MC님 포함해서 네 분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행복한 가족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또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른 관점까지도 좀 더 세세하게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토크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한 시간이 제가 그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지금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매 시간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정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내가 피한다고만 생각하면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예기치 못한 길이지만 거기를 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앞에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제 자신의 숙제를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나는 성직자이기에 앞서서 수행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모자라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수행자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갖추고 있어야 맞는 것인가라는 자문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문을 우리 부모님이 되실 우리 이렇게 멋진 청년분들이 또 이미 부모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스로를 벌 주거나 아니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난 이렇게 모르는 게 있고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여쭙고 나는 배우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 스님이네 하는 상이 저에게 생기는 순간 아마 저는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울 수 없잖아요. 우리 항상 이 부모라는 또 가정이라는 정말 소중한 어떤 인간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어서 배우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정말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족 디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해독을 해봤습니다. 결이라는 것은요, 그저 시작의 문을 여는 일이고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는 것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족을 꾸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마다의 어떤 상황이나 이유들로 인해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들은 누구나 최초의 마음에는 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또 저마다의 이야기 경험담과 더불어서 좋은 말씀이신 네 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